패널라이징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소개를 좀 해보자. 물론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여기 이제 빌더들의 가장 공통된 그런 이제 수건인 그런 시장을 열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패널라이징 기법을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야. 물론 외국에서 공개되는 패널라이징 기법이라는 게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용 선생님은 기본적인 패널라이징 기법에 대해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용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적정기술공방에서 활동하는 정호용입니다. 옛말에 매를 맞으려면 빨리 맞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종종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 그걸 좀 절실히 느꼈고요. 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픔은 잠깐인데 기다리는 동안 원래는 제일 마지막 순서였는데 그래도 한 단계라도 빨리 하고 끝낼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싸님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서서 좋은 발표자들이 굉장히 내용도 충실했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강의는 사실 한꺼번에 어제 이렇게 거의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1박은 했지만 이렇게 전부 많이 듣고 소화하고 이러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피곤도 하시고. 좀 나눠서 하루에 한 꼭지, 두 꼭지 들으시고 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듣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에 패널라이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공부한 만큼만 여러분과 정보를 한번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상상하시는 만큼, 빌더들에게는 그 비용을 아껴서, 마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였고, 우리 건축 계획이 있으신 건축주나 예비 건축주 분들도, 당연히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적정기술공방에서는 삶을 유지하는 원천 기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정보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대중 워크숍을 5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의 내부 워크숍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시공은 별도로 들어가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최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컨텐츠는 기름값과 그로 인한 유지비가 많았던 이유 때문에 난방과 에너지에 관한 컨텐츠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난로 같은 건 경우인데요. 그냥 나무만 떼는 난로가 아니고 화목 연소 이론을 접목되고 그다음에 연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부착된 난로, 그런 화목 난로를 교육을 하고 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주난방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결식벽 난로, 그런 것도 교육하고요. 그리고 주로 조리에 사용되는 화덕이나 빵을 굽는 피자 오븐, 그다음에 조그만한 빵 오븐, 그리고 옛날에 우리 가정에 꼭 있었던 구들이죠. 구들도 보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 분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다 나가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화목을 해댈 수 있는 노동력이 안 되다 보니까 편안한 보일러나 버튼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 보일러나 아니면 뭐 판넬 이런 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화목은 사실 순환 그 재생 연료이기 때문에 아주 한꺼번에만 아주 황폐하게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우리가 인류가 공존하는 한 계속 끊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하는 방금 예를 들었던 이런 컨텐츠들은 전부 그 우리 주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그 컨텐츠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건축에 대한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것을 또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겨울은 굉장히 따뜻했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도 낮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그 정부 시절에 이미 그 화석연료의 그 생산에 그 정점을 찍었고 그때 이후로 50년 동안이면 그 자원이 고갈된다는 그 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벌써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라면 앞으로 50년 동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돼서 보급되지 않는 한 가격은 뭐 불을 뻗듯 뻔하듯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난방비로 인한 그 고통과 부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지구 그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최근에 그 건축 트렌드를 봐도 이러한 그 예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요. 최근 국내 그 건축 시장에서 그 크게 이슈로 그 대두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 이것도 그 비용 절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그 대책으로서 문제점도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개발된 농촌 생활 지표라는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냉난방 비용이 우리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32%를 차지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기에 소비되는 그 항목 중에 굉장히 이 항목이 우리가 그 농촌이나 뭐 도시나 뭐 가릴 것 없이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시골은 더 들겠지만 그 소비되는 항목의 상위에 랭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 적정 기술 견지에서 저희가 스스로 집 짓기 하고 그 생태적인 집에 대한 관심 때문에 당연히 스트로벨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은 또 저희 그 적정 기술 공방에서 추구하는 건축 분야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해서 이러한 그 자가 건축가의 입장과 전문적인 그 업을 하시는 빌더들의 입장에서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방법적으로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패널라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평소 이렇게 그 패널라이징이라는 그 용어를 좀 자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쪽 분야에 있으니까요. 생소하지는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자주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 막상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크게 이렇게 그 4가지 개념으로 제가 패널라이징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패널라이징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판넬과 구조재만 사용을 해서 그냥 골조를 세우는 방식이 패널라이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로벨 십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십스는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인슐레이팅 된 그 인슐레이트 단열 처리된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드 셀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프리팹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예, 돌려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패널라이징이라 그러면 판넬과 구조재만으로 골조를 세워놓은 그런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단열재를 볏짚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재에다가 단열재로 볏짚을 완벽하게 충진한 그런 시스템을 스트로베일 십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러한 단열재로 볏짚을 충진한 그런 벽체의 양옆을 흙이나 뭐 석회, 라임, 기타 똑같은 목조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1차 마감까지 마감을 해 놓는 겁니다. 1차 마감을. 그런 상태를 모드셀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된 그 구조재 내부에 전기 배선이나 그다음에 설비, 배관, 그다음에 창호 같은 완벽하게 조립된 상태로 조립되어 있는 벽체를 프리팹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돌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인데 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구조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과 이런 구조재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이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대들의 욕구에 맞게 공급이 되고 수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물건을 만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볏짚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공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그냥 귀찮아. 판넬만 해서 그냥 패널라이징만 만들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같이 볏짚을 다룰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볏짚까지 집어넣는 스트로베리 십스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렇게 팔어. 완벽하게 만들어서 난 물건 제품으로 팔래. 그런 사람들은 모드셀이나 아니면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나 그냥 처음부터 할래. 난 그냥 볏짚만 내가 농사 많이 짓고 뭐 목축업도 하고 그래서 볏짚을 내가 뭐 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난 목조 작업을 잘 못하니까 당신 목조 작업만 해줘. 내가 볏짚 집어넣어서 나 그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래. 예. 또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야, 나 다 귀찮아. 그냥 다 만들어갖고 줘. 그냥 난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바깥에 사이딩으로 그냥 깔끔하게 돌릴래. 이러한 욕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만들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저희가 그 온천 기술을 공부를 하고 뭐 배우고 가르치고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널라이징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야 이거 진짜 이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세상에다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각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파트에 있는 분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내놓으니까 이렇게 멋진 반제품이지만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제품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그만큼 뭐 좋은 장점이라든가 뭐 이로운 거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하겠죠. 일단 굉장히 빠르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 현장에서 벽체를 이렇게 시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기초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죠. 야, 공구 없으면 공구 던져. 뭐 갔다가 뭐 타전기 가져라. 야, 타전기 호수 연결해. 뭐, 야, 짧어. 시간이 거기서 다 소요돼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의 그 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작업 조건이 딱 갖추어져 있는 현장에서 합니다.
그것도 위에 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공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지상에서. 작업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조건에서. 거기에 호이스트나 뭐 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벽체를 들고 막 이런 힘든 일을 안 합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도 간단하게 시설을 합니다. 빨리. 그렇게 현장에서 하게 되면 일단 공기가 굉장히 짧아져요. 이 짧아지게 되면 일단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먹고 자고 한잔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비용까지도 이제 절감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그 현장 시공을 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매번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작업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싸님이나 어저께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업자가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현장이 틀려지면 진도가 틀려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의 품질 차이도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조건에서 제작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현장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평균화된 제품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입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이제 작업량이 굉장히 줄게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뭐 전동 공구를 한번 들써도 거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그런 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 제가 2008년도 한옥 현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보면 거기서도 사쿠리에 작업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1층에 장선 밟고 돌아다니다가 떨어졌는데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사고는 굳이 이렇게 뭐 높은 데서 떨어진다고 해서 죽고 안 죽고 가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일을 하고 건축주와 이런 일하는 사람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말도 못하는 그런 좀 불편한 관계가,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일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정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것들을 돌려주세요.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 주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장점이라든가 뭐 그게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로 자가건축 집단입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집을 짓겠다고 가시는 분들. 일단 이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경제적인 집 짓기예요. 돈을 세이브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외에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집을 짓고 살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욕망? 그 다음에 성취감? 예. 그런 것도 굉장히 크시고요. 이렇게 되는데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자재 비용입니다. 자기가 직접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인건비는 일단 세이브 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사용된 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건축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 절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 인건비라든가 건축 비용, 자재 비용에서 분명한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전문적인 빌더분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앞에 같은 장점들만 보시더라도 이거 분명히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 게 회사를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마진 구조로 돌아오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미래에 있을 수주 경쟁에서도 굉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사항이죠. 예. 다른 나와 경쟁적인 업체나 사람하고의 그런 경쟁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예, 큰 카드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최고 그 건축 트렌드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요즘 그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살고 계신 분들도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 건강한 집입니다. 요즘 그 뭐 방송이나 매체에서도 보면 뭐 포르말데히드, 뭐 라돈, 뭐 이런 유해 발암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건축물에서 뭐 사는 게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생태적인 자재로 건축을 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계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도 흙으로 리모델링 미장을 한다거나 뭐 기타 친환경 자재로 내부 보수를 다시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생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볏짚을 봤을 때 가장 생태적인 자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집입니다. 일단 유지 비용이라 그러면 가장 큰 게 냉난방 비용이겠죠. 단열이 잘 돼 있으면 일단 그 난방 비용이나 이런 에너지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유럽 일단 그 볏짚만 봐도 유럽에서 일단 벌써 그 성능이 입증됐고요. 여러 가지 열 관리율 테스트나 시험 성적서를만 봐도 거의 준패시브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렇게 도시 생활로 진출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비용, 돈에 대한 문제만 이렇게 언급했는데 실제적인 그 패널라이징 공법의 의미를 따져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그 서두에 어느 분이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생태주택이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골만 생각하고 흙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태건축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촌에서만 사는 분이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법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옳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골에서만 누리고 즐기던 그런 생태의 즐거움을 이제는 도시 속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집을 얼마나 짓고 사시겠습니까? 주거 인구로 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건축물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도시로.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흙도 진흙 뭐 굉장히 막 지저분하잖아요.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패널라이징 공법입니다. 스트로베일, 쉽스나 모드셀이나 프리페브.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도시에서도 집을 짓고 건축 행사를 하는데 운반해서 크레인으로 그냥 쌓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 폐기물 이런 것들 정말 적게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주말이나 뭐 그 휴일만 그다음 휴가를 얻어서 지방의 황토방이나 이런 걸 체험하러 놀러 오세요. 이러한 것들을 도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 도시에다가 주 생활 공간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도시에 뭐 간혹 한두 개가 생기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스트로벨 건물들이 도시로 진출해서 실제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브래드포트 비즈니스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국입니다. 아까 그 공법에서도 보셨지만 모드셀 공법으로 지어진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위에 지붕에는 이건 조감도인데 윗부분에는 지금 태양광 그 판넬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태양광 판넬도 설치되어 있고 땅에는 지열 펌프까지 설치되어 있고 물도 아끼기 위해서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빗물 저장고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아이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막 지어진 게 아니고 영국 건설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건설 법규로 지정해 놓은 그런 기준을 전부 만족하고 통과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다음 돌려주세요. 2002년도 오스트리아에 만들어진 공공건물입니다. 이게 그 아마 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 이거는 그 노팅엄 게이트웨이 빌딩이라고 대학교에 있는 그 빌딩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스트로베일 빌딩이에요. 프리패브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돌려주시면. 예.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2층, 저 위에는 그냥 저기 옥상. 제일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아트리움이 있고, 각각의 연구소라든가, 뭐, 공부할 수 있는 학습소, 여러 가지 갖춰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 볏집이 이 학교 그 앞에 보면 굉장히 큰 목초지가 있습니다. 학교 소유인 것 같아요. 학교에 수의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볏집을 걷어서 집을 만든 거예요. 안에 보시면 볏집도 보이고요. 예. 외벽에 아까 이렇게 길다하게 막대기 되어 있은 거 보였죠? 그 부분 공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현장에서 예. 비행기 격락고. 예. 그렇죠. 이 학교 부근에 그 경락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 경락고 안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이게 그 2013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그 만들어진 건데요. 카페하고 뭐 도서관, 그 다음에 무슨 뭐죠? 콘서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40몇 메다인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긴 건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로드 베어링 공법으로 계속. 이거는 이태리 로마의 꽈드라도 지방에 만들어진 그 스트로베일 건물인데 이태리는 보면 주로 벽돌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헐어내고 이렇게 볏집으로 도시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미장도 깔끔하게 라임 처리한 그런 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저께 그 디프리 장소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프랑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레지던스 빌딩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뭐죠? 복합 건물 뭐 이런 거 연립 다가구 주택 그런 것 빌딩입니다. 사진은 뒷부분만도 있는데요. 뒤에 7층이고 이 앞부분이 4층짜리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되어 있고 이거는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의뢰를 해서 이걸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패시브 건물입니다. 자재를 스트로베일로 지었고요. 돌려주실래요? 예.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는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를 이거 짓는 과정을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사진만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전부 베일로 목조입니다. 예. 콘크리트 제가 썼나 해서 눈을 뜨고 찾아봤는데 콘크리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부에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계속. 자. 구조가 또 돌려. 네. 모두셀로 판넬을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계속. 국내에서도 작년에 여기 협동조합에서 이런 패널라이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선어 현장 이후로 계속 좀 던져주시고요. 선어 현장을 이 벽체를 공급해서 시공을 했고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데 곧 재개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첫 그 시도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근데 어떻게 이걸 선뜻 승낙하시고 그래 내가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어라고 저희는 그 테스터라고 테스터를 자임하신 건축주분들 맞지 않습니까? 얼리 어답터는 좀 아주 좀 그렇고요. 전 테스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테스터.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런 그 확신이 있으셔갖고 하셨는지는 선뜻 모르겠으나 모든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이런 분들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그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가치 같은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픔이 너무 커. 예. 그 대충 설명해 보기 시작해서요. 그러세요? 네. 계속 좀 더 돌려주세요. 네. 계속 돌려주세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지금까지 패널라이징이라고 하면 벽체만 생각하시죠. 근데 외국에서는 지붕 구조도 이렇게 패널라이징, 볏짚을 단열재로 사용한 패널라이징을 실제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집에도 벤트는 필요한 거죠? 그거까지는 제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까지 무조건 필요합니다. 벤트가 없으면 저건 안 해도 다 써. 그거까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아직 저거에 대해서 저 경우에는 압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충진입니까? 압축이 아니에요. 압축이 아니고? 압축은 안 하더라고요. 지붕에다 넣는 것들은 압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충진시켜갖고 이렇게 위에서 뭔가를 그래서 눌러. 그게 있겠죠. 저거는 완성품은 아닙니다. 어떤 덴시티는 없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건축 옛날 건축도 보고 뭐 이중벽체나 집버무리 이런 상태만 보셔도 거기에서 충분한 단열값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냥 넣는 모습도 나왔지만 제가 본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체에 사용하는 그런 볏짚 단 묶여 있는 거 그것도 사용을 합니다. 건축주도 외국의 테스트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테스터인지 아니면 몇 천장을 보고 하셨는지 이거는 몇 천장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공정에 진행되는 그 사진이라든가 이 모습만 봐도 이 초기 작품 같이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예. 알루미늄 혹시 저기 지붕에 저런 볏짚만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단열한 그런 사례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자료도 있어요. 그래 그거 집어넣을 때 그게 압축벽단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압축벽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조대 자체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망을 대고 밀어 넣어가지고 철망 안으로 밀어 넣어서 압축을 해서 풀대로 이렇게 양으로 닫고 이런 식으로 충진해서 넣고요. 지금 아마 철거됐을 거예요. 저는 그게 이런 공법들을 왜 안 쓰실까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좀 뭘까 벽체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은 있는데 벽체에 대한 이런 확신은 있는데 지붕에 사실 단열이나 아까 모돌님이 얘기하신 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붕의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건축주가 자주 올라오질 못해서 그러는지 지붕의 단열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좀 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저런 거를 자재가 좋은 건 아는데 집에 적용했을 때 저런 장치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저런 소재를 썼을 때는. 생활습기 같은 게 지붕 위쪽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환기 시스템이나 습도 조절 시스템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생태 자재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안에서 이제 부패나 네. 전로나 이런.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는 오래된 50년 된 주택을 털었을 때 지붕에 볏짚을 깐 케이스가 있대요. 네. 근데 아주 멀쩡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네. 한옥을 털어내는 그런 한옥을 한옥을 털어내는 데 있어 거기 아내가 보고 싶어서 가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보면 안쪽에 전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색깔까지도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별집이 나오는 거를 그 집이 못해도 한 90년 이상은 된 집인데 그런데도 별집에서 이거 유인 갈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별집을 그러니까 켜켜이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가집이었던 것들을 위쪽에다 다시 상을 대고 이제 계량 지붕을 만드는 그런 사례예요. 근데 그 계량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안에 있었던 그 별집들을 싹 꺼내는 그런 작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비를 맞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 한 위쪽에서 한 5cm 정도 부분만 이렇게 이제 부실부실하게 좀 보이고, 그 5cm 밑에는 윤기가 나는 그런 별집들이 그냥 살아있어요. 근데 일부분만 비가 이렇게 탄 흔적이 있는 거야,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로일 가능성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주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집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저렇게 근데 지금 목조주택의 공급을 벤트 역할이라는 게 결로 방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외부 대기의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최상층이에요. 최상층을 띄우는 게 벤트예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그 벤트 자체가 띄우면서 거기 바깥에서 눈이 얼어야 돼. 보통 집이 잘 된 집은 목조주택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눈이 왔을 때 봤을 때 눈이 안 녹아야 돼. 오래 가야 돼. 오케이. 그 눈이 다 녹으면 부실한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한 거예요. 고강도. 그 층을 두는 거죠. 공기 층을. 자,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용량 때문에 PTP로 안 돼서 아쉬운데. 아쉬운 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프랑스에서 그 7층짜리 구조를 만든 한 3분 정도 됩니다. 크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전부 목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밖에 프리텟 모스로 만든 그러한 박스로 된 단열재가 바깥으로 다 붙어요. 그리고 외부는 징크 마감입니다. 지금 저 안에 좋다는 얘기예요. 안쪽을 구성하는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무이죠. 습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모듈을 만들면서도 그 안쪽에 습기를 제거하는 장치까지 다 만들어요. 네. 아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그런 결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결로를 제거하는 그런 숨구멍 같은 것도 저기 장착이 돼요. 금방 지었죠? 7층짜리 저렇게만 지으면 주택은 껌인데요? 이게 저런 기법들에서 빌더들은 아이디어를 시작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 패널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런 것들을 보면서 개고수에 관한 문제들이 있죠. 개고수를 저런 식의 방식을 그러니까 딱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보인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빌더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던져놓으면 더 많은 상상과 아마 더 많은 결과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보실 동영상은 패널라이징 벽체를 생산을 해서 직접 현장에 설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찾아보니까 코코콘이라는 그 회사의 홍보 동영상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패널라이징 벽체 시공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벽체 사이즈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운반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규격화를 시켜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끝난다고. 끊지 말고 왜 무섭고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현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벽체에 사용되는 구조재, 그다음에 그 구조재와 구조재 사이를 연결하는 거, 밑에 파이프를 이용해서 밀어요. 우리 이삿짐 하시는 분들 자주 쓰시는 방법. 구조재 벽체와 벽체 사이를 연결하는 거. 사실 벽체 패널라이징을 쓸 때 구조재에 목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단열에 좋지 않습니다. 단열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기밀이라고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패시브 주택이나 시스템 창호를 시공하는 걸 보면 이렇게 벽체 사이를 붙일 때 그 겹쳐쌓기 이렇게 이렇게 조인트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조인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붙이고 밖에 어떻게 하냐면 기밀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습이나 비 이런 데 기후적인 거에 대비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은 뭐 그냥 끝날 때까지 놔두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얘네들이 그건 기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마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공을 할 때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곳 이런 것들은 밖에 그 기밀 테이프 작업을 얘네들은 꼭 합니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하고 어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걸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용이 뭐 크게 절감된 거 없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상황에서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패널라이징을 한다는 거는 일단 대량 생산. 대전제가 일단은 대량 생산과 그러한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고 그러면 개인이 일단 자기가 이렇게 대시를 하려고 그래도 못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체제로 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는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다가 생기면 처음에는 우리 제품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10,000원 해도 오다가량이 들어오게 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차후에 이런 여기에 그 별도로 주제를 가지고 뭐 더 그래서 다양한 시공팀 빌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색깔을. 예, 뭐 차후에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예,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각 그 도시에 보면요, 그 시 경기도 내에 제가 그 잠깐 찾아봤었는데 경기도 내에 그러니까 전원 주택지라고 이제 그 시에서 공급하는 그런 부지들이 있어요. 지금 경량 목구조 그러니까 디자인 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주 시장이 거기입니다.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평당 약 한 60에 700 정도가 됩니다. 경량목구조예요, 그 사람들은. 경량목구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150 정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가 하는 것들이 시골에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우리의 시장은 꼭 시골이고 정원이고 산속일 수는 없어요. 지금 조금 이제 발전해서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트로베일 건축의 시장이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진다면 아마 그런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아마 계속 같이 아마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진짜 도심으로 옮기고 먼저 사례같이 그런 뭐 빅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그 상징적인 건물들은 사실은 혼자의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스트로베일 공법을 영국에 공공하게 그 알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 작업들이에요. 분명해요, 저건. 예.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일반인들을 설득할 그런 기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런 노력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